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심층 분석입니다. 자, 여러분들, 북한 무인기가 서울 상공까지 들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이 요격을 못했다 라는 이 충격적인 소식에 걱정 많으시죠. 그런데 우리 군이 그동안 준비를 안 했냐? 열심히 했겠죠. 왜? 2014년에 그런 전례가 있었으니까. 그런데 왜 못했냐? 그 이유를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난감도 못 막는 우리 군의 방공망, 적은 내부에 있다라는 건데요. 우리 군이 어떤 방공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어떤 구조를 통해서 어떤 명령체계, 지휘체계를 통해서 방공작전을 하면서 지금 군을 유지를 하고 있길래 도대체 이걸 왜 못 막았냐, 그리고 왜 이 지경이 됐냐 라는 것들을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시작부터 제가 분합니다. 왜 이렇게 우리 군이 이렇게 바보 같은 군대가 됐을까요? 보겠습니다. 장난감 수준의 무인기에 7시간 동안 유린당한 대한민국 영공이죠. 요격 실패했습니다. 야, 뭐 니들도 별거 없네. 크크. 김정은이 얼마나 웃겼습니까? 12월 26일 날 발생한 사건이었죠.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의 화두는 완전히 무인기 아닙니까? 개전 초에 터키제 바이락타르라고 하는 이 TB2라고 하는 무인기로 러시아 전차 때려잡고 정찰하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중국제 DJI 드론 쿼드콥터 상용 70만원짜리, 130만원짜리 이 드론으로 전부 정찰 다 하고 여기다가 수류탄 달아서 떨어뜨리고, 또 이란제 샤헤드 136 거의 이 정도 수준이죠. 이런 2만 달러짜리 자폭 무인기로 그냥 우크라이나 전역의 전기를 다 마비시켜버려서 우크라이나를 괴롭게 만들고 있고, 또 우크라이나는 또 그에 반해서 아주 구형 소형 자폭 무인기로 러시아의 전략 핵 폭격기 기지를 3군데나 때려버리고 엥겔스 기지 한 군데는 2번이나 때려버려서 그 엥겔스 기지에 있던 투플레프 95 MS 핵 폭격기 6대가 전부 극동으로 피신을 올 정도로 이런 엄청난 전과를 올리고 있는 게 소형 무인기입니다. 이제는 소형 무인기 대응 없이 전쟁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된 겁니다. 왜? 너무나 싸게 아무나 만들 수 있으니까요. 자, 이런 겁니다. 이번에 왔던 무인기 중에서 2가지 종류인데, 서울까지 들어온 거는 날개 길이가 4m라고 하죠. 그리고 김포 쪽으로 빠져가지고 교란했던 무인기는 한 2m 정도. 이게 날개 길이 한 4m 정도예요. AN-25, 225 무리아를 어떤 사람이 지금 자기가 이제 RC 비행기로 만들어서 이렇게 취미 삼아 하고 있는 건데, 여기다가 야, 요즘 eBay에서 다 팔던데 뭐 팔냐? GPS 수신기, 그리고 오토파일럿 기능. 그래서 GPS 수신기 여기다가 갖다 달고 오토파일럿 해서 이 경로 다 찍어놓고 하면은 스스로 알아서 비행하고 갔다 오는 겁니다. 북한군 같으면 한국군의 방공 레이더 어디 있냐, 그리고 비호의 사거리, 천마의 사거리, 이 육군은 한국 육군의 방공부대 다 알고 있겠죠. 왜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그 회랑들 전부 다 알고 있겠죠. 그 회랑들 사이로 꼬불꼬불 보내면 얘들 하늘에서 들어오는 거 외에는 지상에서는 우리 못 때릴 거야 라는 경로점 다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난감 수준의 무인기도 우리는 못 막았다 라는 건데, 그걸 왜 못 막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립니다. 북한 무인기 탐지 이후에 군의 초동 대응은 어떻게 이루어졌냐. 일단 북한 무인기는 파주 지역에 있는 1군단 이제 파주 지역에 주둔하고 있지 않습니까? 9사단도 있고 1사단도 있고 그렇죠. 그 1군단의 11방공단의 국지방공 레이더가 최초 컨택했다라고 알려져 있죠. 그러면 거기에서 사격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사격은 하지 않고 컨택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실제 상황이다. 26일 10시 25분경부터 경기도 일대에서 북한 무인기로 추정되는 미상 항적 수개를 포착해 대응 중이다. 당시 합동참모본부 백브리핑, 기자들에게 이제 백브리핑 한 걸 종합해서 좀 축약한 겁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우리 군은 최초 미상 항적을 김포 전방 MDL 이북에서부터 포착한 후에 무인기로 식별해서 공군 전투기, 공격 헬기 등 대응 전력을 투입해 대응 중이다. 마치 아주 열심히 잘한 것처럼 이야기해요. 이들로서는 이게 최선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적절한 대응이었냐? 자, 최초의 11방공단의 레이더가 발견했을 때 3km 고도로 왔다라는 겁니다. 자, 3km. 그러면 공군 전투기는 3km 위에서 지금 봐야 되는데, 이걸 위에서 밑으로 사격하면 만약에 빗나간 게 어떻게 되냐? 지상으로 그냥 떨어져 버리죠.
서울 은평구에서부터 경기도 고양, 파주 여기 얼마나 많은 인구가 삽니까? 경기도 고양에 주민등록 등록된 인구만 해도 107만 명. 여기다가 주민등록 등록 안 된 사람들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리고 경기도 파주 해서 200만 명이 살아요. 200만 명이. 얼마나 많은 인구 밀도 조밀하게 되어 있겠습니까? 여기 하늘에서 전투기가 기관포를 쏜다? 안 맞으면 어떡합니까? 땅으로 그냥 바로 꽂히는 거죠. 땅에 사람이, 차가, 집이 괜찮겠습니까? 못 쏘는 거죠. 자, 공격 헬기 대응했다. 공격 헬기는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는데 이거 대응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 2014년, 2017년도에도 그런 사이즈다. 격수가 오래 걸리는 것은 민가 피해 우려되는 것도 있고 우리 탄이 MDL을 넘어갈 수도 있어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작전 중이다. 그래서 공격 헬기가 좀 수평으로 해서 쐈을 때 우리 20mm 벌칸탄이 공격 헬기 벌칸탄이 MDL 넘어가서 북한 지역에 떨어지면 이 북한이 또 우리 보고 뭐 도발했다고 대응탄 날아오면 어떡하냐 이제 이거 걱정했다 그 말 아닙니까? 지금 북한이 우리 영공으로 지금 비행기를 들이밀었는데 무슨 이런 걱정을 합니까? 그냥 쏴버려야죠. 북한 무인기가 전술조치선을 넘어 MDL을 넘어올 때까지 보기만 했던 군이라는 건데 11방공단은 이렇게 이제 컨택을 했죠. 그래서 한 대는 서울까지 들어오고 네 대는 교란하다가 돌아갔고 자 이런 건데 서울경제가 12월 28일 날 보도했습니다. 자, 군은 육군 제1군단에 배치된 국지방공 레이더를 활용해 군사분계선 이북에서 무인기 의심 물체를 탐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비호복합 등의 지대공 대공포들이 국지방공 레이더와 연동되지 않아서 대공 사격조차 하지 못했다. 제가 좀 이따가 이 구조를 알려드릴 텐데 이 국지방공 레이더라는 것은 레이더 하나 딱 어떤 그 지역에 하나 딱 세워놓고 이 레이더에다가 비호복합, 천마, 천호, 벌컨 다 물려가지고 얘들을 레이더 필요 없고 이거 하나로 그냥 네트워크전 하겠다. 이건데 안 물려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바보들이 어디 있습니까? 샀으면 물려야죠. 그런데 벌컨 이거 물리려면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데 벌컨 이거 좀 이따 체크할 거냐 놔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안 했을 수도 있죠. 자 그리고 최초의 11방공단의 이 레이더, 국지방공 레이더가 탐지를 했는데 그 다음에는 저는 놓쳤다고 봅니다. 왜냐 이 레이더가 전방만 보고 있는데 뒤로 이제 날아가면은 그 다음 레이더가 탐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는 유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뭐 서울 은평에 들어왔니 용산까지 왔니 이런 추측이 난무하는 게 놓쳤으니까 모르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넘어올 때까지 보기만 했습니다. 자 그러면 11방공단에서 발견했는데 그러면은 쏴야 되는데 못 쏜 이유가 뭐냐? 레이더하고 포하고 연동이 안 돼 있다. 이거는 이제 외형적인 문제고 내부적으로 구조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이 터져지니까 야, 난 무슨 방공부대에 근무했는데 하고 전역자들이 인터넷에 마구마구 올립니다. 그 내용 보면 방공부대 대대장은 아무런 권한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런 권한 없다. 위에서 군단에서 명령 내려주지 않으면 방공부대 대대장은 중령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권한도 없다. 그런데 무슨 여기에서 비호복합을 쏘고 무슨 천마를 쏘고 무슨 천호 30mm 기관포를 쏘고 말도 안 된다. 군단에서 하라고 해야 된다. 자 그러면은 제가 1군단장 여러 명의 1군단장을 받고 하는데 그 1군단장이 이거 결심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한다고 봅니다. 과거 14년도에 김관진 국방장관은 뭐라고 했습니까? 현장 지휘관이 바로 쏘고 선조치하고 후보고해라. 책임은 우리가 진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게 문재인 들어오고 지금 이 시대까지 오면서 그게 그 기조가 유지됩니까? 이번이 처음이었겠습니까? 이렇게 넘어온 게 지난 17년 한 번 넘어온 게 처음이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아주 많이 들어왔지만 우리는 모르고 지나갔을 확률이 더 높다고 봅니다. 자, 재원상으로는 충분히 요격이 가능했던 방공자산들인데 아무도 안 움직였죠. 국지방공 레이더하고 천마 지대공 미사일, 비호 복합 방공체계, 천호 차류형 대공포, 발칸포 다 물려있다. 원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무도 안 움직였죠. 자, 3,000m로 들어왔지만 나중에는 조금 저는 고도를 낮췄다고 보는데 그러다 제가 보지 않았으니까 일단 3,000m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천마 지대공 미사일의 요격 고도는 5km예요. 충분히 맞출 수 있죠. 비호복합 여기에 있는 신궁 3.5km까지 올라가요. 충분히 맞출 수 있죠. 천호, 벌컨 이거는 이제 고도가 낮아서 못 맞출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비호복합과 천마가 해결했어야 되는데 해결 못했습니다. 안 한 거죠. 왜 안 하냐? 명령을 안 내려주니까 못하는 거죠. 왜? 자기는
비록 국지방공 레이더로 컨택이 이 연동이 돼 있었다 하더라도 자기는 결심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스스로 하라고 명령을 안 내렸으니까. 자, 그 많은 대공포들은 왜 다 침묵했을까? 황당한 현행 방공작전 체계예요. 완전히 중앙집권적인 방공체계를 만들어놨습니다. 방공작전 통제소라는 게 있고요. 이게 사단 군단급 제대에 별도로 편성되는 방공작전 컨트롤 타워입니다. 예하부대 방공자산의 작전 전반을 통제하며 피하식별과 교전 권한을 부여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평시 기준 최일선 부대에 그 어떤 권한도 부여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평시 방공의 전권을 행사합니다. 자, 방공포 레이더 받아서 이제 의심 기체를 발견했어요. 그럼 위로 대대지휘통제실로 보고를 합니다. 대대지휘통제실에서는 야 쏴! 해야 되는데 그걸 또 군단에다가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군단은 이제 이걸 피하식별, 야 이게 지금 적이냐 우리냐 판단하고 결심을 하고 야 때려 라고 여격을 내려주는 게 원래 구조인데 군단에서 이거 결심합니까? 못하죠. 국방부로 청와대로 물어봐야 되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다시 결심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죠. 그 사이에 컨택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왜? 작으니까. 그리고 국지방공 레이더 전방 보고 있으니까 놓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위에서 찍어주면 아래에선 쏘기만 해라. 코브라가 공격 헬기가 갔는데 김포에서 허공에 총질한 이유가 뭐냐? 이거 원래 못하는 겁니다. 코브라 공격 헬기는 공대공 전투하는 공격 헬기가 아니에요. 공대공 전투 능력 없어요. 아파치 가디언 헬기는 공대공 전투 능력이 있어요. 코브라는 공대공 하는 거 아니에요. 오직 공대지. 그래서 이름이 공격 헬기 아닙니까? 이렇게 무장사의 조준경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고 광학으로 쏘고 이제 조준해서 쏘는 건데 여기 있는 20mm 이 기관포는 그냥 이 지상에 있는 적 보병을 향해서 20mm 탄, 그러니까 20mm 탄이 우리 엄지손가락 이만합니다. 길이는 좀 더 길지만 이거 그냥 확 흩뿌려주는 거예요. 스프레이드 해주는 이런 스타일로 해서 광역 제압을 하는 이런 무기체계지. 어디다가 이 헬기에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또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표적을 향해서 우리가 밑에서 보니까 십자로 생기고 이렇게 보이지만 이걸 평행으로 보십시오. 완전히 그냥 납작한 어떤 선 아닙니까? 선. 그 선을 조준하려면 얼마나 정밀하게 조준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국지방공 레이더가 아까처럼 국지방공 레이더가 야 좌표 어디쯤에 적기 있어. 거기다 쏴. 그리고 그냥 두룩두룩 쏜 겁니다. 100발 이거 총신이 확 돌아가기 때문에 이거 한 몇 초 당기면은 100발 그대로 날아갑니다. 이거는 그대로 100발을 드륵드륵 해가지고 지상에다가 뿌려주는 용도의 탄이지 무슨 이 선처럼 딱 납작한 이걸 멀리서 쏩니까? 택도 없는 소리죠. 이걸 보낸 것조차 처음부터 애초에 넌센스인 겁니다. 이 코브라 조종사가 잘못한 게 아니고 이거는 용도에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직접 보고 쏘라고 한 것도 아니고 국지방공 레이더가 정해준 좌표에다가 쏘라고 하니까 더욱더 맞을 리가 없죠. 자, 국지방공 레이더가 이겁니다. 우리나라 방산업체 중에서 레이더 전문으로 만든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중앙집권적인 방공작전 이 수행체계를 더욱 강화시킨 게 우리 한국의 차세대 방공체계입니다. 이 천호라고 하는 아주 싸구려 대공포를 다량으로 만들고 여기에 레이더 하나하나 다 달아주면 비싸니까 야 레이더는 국지방공 레이더 이거로 대체해. 이제 이 회사와 이 회사가 일감을 나눠 먹는 거죠. 방공작전 하는데. 그래서 이 회사에서는 레이더 만들어줄게. 센서 만들어주고 이 회사에서는 슈터 만들자. 이렇게 일을 나눠 먹는 거죠. 원래는 여기 센서가 다 달려 있어야 되죠. 그러면 너무너무 비싸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원하는 수량만큼 방공부대 다 깔지를 못해요. 지금 있는 20mm 발컨 이거를 다 교체를 해야 되는데 교체를 그 수량만큼 다 1대1로 하려면은 예산이 이거는 감당을 못한다. 그러면 싸게 만들자. 싸게 만들면서 회사별로 좀 나눠 먹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L모 회사는 레이더 만들고 센서, H모 회사는 슈터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둘 다 어정쩡한 놈이 나와버린 거죠. 21세기 대공포가 레이더가 없어요. 이걸 어떻게 하냐? 얘가 탐지해서 여기와 데이터링크로 묶여 있고 여기에서 야 어느 지점으로 지금 적기가 날아간다. 그런데 그쪽에 축선해 있는 대공포들 준비해 하면은 만약에 얘가 그쪽 축선에 있다. 우리 쪽이네? 하면은 여기에 지금 렌즈가 있어요. 광학 렌즈. 이거 보고 딱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렌즈 쪽으로 내가 보는 이 광학 렌즈, 카메라 렌즈죠. 이쪽으로 들어오면 아 여기 오네 해서 이제 조준해가지고 쏘는 거예요. 이거 뭐 2차 대전 아닙니까? 이게 지금 4세대 대공포라고 주장하는 기가 막힌 방공 시스템 싸구려 21세기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6.25 때 스타일의 방공작전을 지금 일감 나눠먹게 해가지고 나눠준 우리 한국 육군의 방공 시스템이에요. 나쁜 X들이죠. 자, 일반 항공기보다 RCS 즉 레이더 반사 면적이 훨씬 낮은 이 소형 무인기 이런 레이더로 대응이 되냐? 레이더 컨택을 로스트 했다. 놓쳐버렸다. 왜? 여기는 전방만 보고 있는데 이렇게 뒤로 돌아가면 끝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또 지방군 레이더에서 또 비추고 하면 해서 완전히 사각을 없이 이 수도권 전방을 전부 비추고 있으면 되는데 그게 또 그렇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 사각지대를 교묘하게 북한이 알겠죠. 또 이번 이런 비행을 통해서 침투 비행을 통해서 그 사각지대를 또 찾아내는 그런 작전일 수도 있죠. 정찰 작전일 수도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전방을 보고 놓쳐. 그러니까 은평구에 들어가든지 용산을 갔는지 알지도 못해요. 그냥 간 것 같다. 이겁니다. 대응이 안 돼요. 자, 그러면 미군은 어떻게 하냐? 미군도 사우디아라비아가 계속 예멘의 후티 반군에게 지금 아람코 유전 두들겨 맞고 그거 다 무인기 이런 거로 맞은 겁니다. 그러니까 미군이 봤어요. 그리고 미군도 또 이라크 이런 데서 IS들에게 계속 무인기로 두들겨 맞았어요. 그래서 야 이거 말이야 이런 거 해야 되겠다. 그래서 미 해병대가 이런 걸 만들었어요. 이스라엘로부터 레이더 도입하고 소형 버기카에다가 이 레이더 장착하고 그리고는 지대공 미사일 가지고 다니면서 센서하고 슈터하고 결합시켜 놨어요. 같이 움직이게끔 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떼놨죠. 왜? 아니 H 회사도 돈 벌고 L 회사도 돈 벌어야 되니까 그런 거 아니냐. 그래 또 덩치도 좀 크고 해야 그런 거 아니냐. 또 그거 하면서 또 이제 장갑차 납품하는 또 R 회사도 또 매출 좀 올리고 이거 아니냐라고 의심할 수 있는 거 아니겠냐라는 거죠. 자, 그래서 미 해병대가 하고 있는 이거 뭐냐? 2013년 중동 지역에서 IS의 소형 드론 공격을 효과적으로 방어하지 못한 작전 실패 사례에 대한 교훈으로 미 해병대가 도입한 이동식 방공 시스템입니다. 이스라엘제 RPS-42 레이더를 소형 차량에 탑재하고 플랫폼에 따라 30mm 기관포, 스팅어, 미니건, 제머 등을 연동해서 드론에 대응하는 시스템인데 자, 이 RPS-42는 사면 고정 위상 배열 레이더. 근데 우리 국지방공 레이더는 전방만 보는 한면 위상 배열 레이더. 여기는 사면. 왜? 드론이 어디에서 날아올지 그리고 내가 보고 있는 데서 지나가면 또 옆으로 가는 거, 뒤로 가는 거 다 보고 그 다음 우리 아군 자산에게 알려줘야 되죠. 그런데 이건 앞만 보고 있으니까 우리 거는 이게 지나가 버리면 따라가야 되는데 따라갈 때 다시 또 북에서 날아오면 이거 완전 놓치는 거죠. 그러니까 못 따라가는 거예요. 겁이 나서 전방만 보고 있는 거죠. 원래 이거 돌릴 수 있습니다. 근데 돌리다가 북에서 예를 들어서 3개, 4개 한꺼번에 와버리면 이거 어떡합니까? 큰일 나죠. 그러니까 돌리는 결심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전방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군은 이렇게 해보니까 우리가 두들겨 맞더라. 그래서 사면을 동시에 보는 위상배열 레이더, 이 RPS-42 이걸 사자 해가지고 이 한 세트에 한 10억 원 정도 들여서 샀어요. 그리고는 이제 이거 하고 어떤 거는 기관포, 어떤 거는 이런 스팅어 같은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어떤 거는 제머 이런 거 하고 그냥 그 부대장 또는 그 현장에 맞게끔 이렇게 갖다 붙여서 드론을 요격하는 시스템을 쓰는데 자, RPS-42 기가 막힌 거예요. 이스라엘이 만든 대인 레이더인데 사람까지 탐지하는 겁니다. 이거 우리 몰랐냐? 알았어요. 이거 우리나라에 몇 대 샀습니다. 자, 청와대 무인기 사건 이후 도입이 추진되었던 RPS-42 바로 그겁니다. 결국 용도삼이 되었어요. 군의 한 관계자는 북한의 소형 무인기를 완벽하게 탐지하려면 수백 대의 저고도 레이더를 촘촘히 배치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수천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말했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2014년 청와대 무인기 사건 발생했을 때 그때 이 RPS-42 결국 사자. 이것만이 무인기를 탐지해낼 수 있다. 그래서 급하게 그때 많이 살려고 했는데 그때는 김관진 장관이 야 하자 하면 대통령 특명사 배가 확 하는 그런 시대였으니까 하자 해서 하려고 했는데 잠시 대기 해가지고 국내 방산업체들이 우리가 하면 되지 자주국방 아니냐 하고 해가지고 들이밀어서 육군에 있는
그런 후배들에게, 장군들에게, 선배님들이 나가 있는 방산업체에서 야, 김 장군, 박 장군 우리 식사 한번 하자. 야, 내가 말이야 지금 내 상무 지금 명함 달고 있는데 내가 실적 한번 해야 되는데 야, 이거 하자. 야, 수입하면 외국 업체가 배불리는 거 아니야. 국민들도 국산무기 하면 좋아하잖아. 그리고 자네도 지금 뭐 거기 계속 있을 거 아니잖아. 오면 내가 뭐 여기 4년 근무할 텐데 딱 자네하고 맞네. 이런 구조가 아니었을까라는 깊은 의심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자, 뭐 제의 어떤 이 그 상황 그 재현이 조금 뭐 리얼리티가 좀 있어 보이십니까? 여러분들도 사회생활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저 이런 구조로 뭔가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을 저는 해보는 거예요. 이렇다, 이거다라고는 저는 절대로 안 했습니다. 혹시 이랬으면 이랬을 것 같다라고 그냥 의심을 하는 겁니다. 단순히. 자, 그래서 이 RPS-41을 대량 도입해가지고 무인기에 대응을 하려고 했는데 잠깐 해서 탄생한 게 지금 보고 있는 그 국지방공 레이더 천호 이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못 막았죠. 그래서 앞으로도 북한 무인기를 막을 수 없는 이유는 뭐냐? 이렇게 복잡한 방공전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큰 틀에서는 맞아요. 또 이런 방공전 개념을 만들던 2010년대에는 그냥 화두가 네트워크 중심전이었어요. 그럼 네트워크 중심전은 모든 센서가 유기적으로 결합되고 막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니 슈터에는 센서가 없어요. 무조건 이 슈터는 그 손가락은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손가락은 느낄 수는 있죠.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센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육군의 이 방공 부대의 센서는 그냥 느끼지도 마. 뇌에서 알려주는 크기로만 그냥 쏴. 해가지고 왜? 천호란 걸 대량 깔아야 되니까. 천호란 걸. 그래서 뭐 차세대 방공포가 작동 못했다라고 나오는데 그거 원래 작동 못하는 겁니다. 그따위를 차세대라고 국민들 속이고 만들어내는 야 정말 저는 그 천호라는 걸 봤을 때 정말 기가 찬다. 어떻게 이걸 차세대라고 할 수 있냐. 대한민국이 정말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차세대 방공포가 어떻게 레이더 갖고 렌즈만 하나 딱 있습니까? 그러면은 국지방공 레이더하고 연동이라도 잘 되든지 연동도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복잡다난한 네트워크 중심전이라고 하고 이런 표를 막 만들어서 정말 훌륭한 것처럼 하는데 사실은 네트워크는 전혀 안 되고 여기도 센서가 있어서 서로 간에 네트워크가 돼야 되는데 여기는 오직 정보만 받는데 제대로 정보도 못 받으니 실패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군 의사결정권자들은 왜 이런 실패한 방공작전 개념에 돈을 쏟아붓고 이걸 스톱하지 않고 계속 밀어붙일까? 첫째, 기존 사업에 들어간 돈이 지금 이때까지 들어간 돈이 얼마인데 이거 엎으면 매몰 비용 그거 누가 책임지냐? 참모총장이 책임지냐? 누가 책임지냐 이거? 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거 타당성 조사하느라고 연구 용역하고 연구 용역하느라고 예산 들어갔고 또 뭐 이 기본 설계 뭐 개념 설계하고 그리고 또 뭐 연구비 많이 들어가고 이때까지 진행된 비용이 있는데 이거 스톱하면 이거 책임 누가 지냐? 못한다 라는 거. 아무도 책임지기 싫어. 그냥 하면 되는데 뭐 전쟁 안 나면 끝이잖아 라는 거. 두 번째는 한반도 전장 환경은 외국과 다르다. 해외 사례를 무조건 차용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 하면은 꼭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언돔 도입하자 뭐 하면은 거기 중동 사막 지역하고 우리하고는 안 맞아 라고 하는데 또 그게 하마스가 쏘는 뭐 2발, 3발씩 쏘는 로켓탄하고 북한은 수백 발 쏠 텐데 그거하고는 달라. 한국 전장하고는 안 맞아. 라고 하는데 하마스가 100발 넘게 쏘았는데 그것도 다 막아내니까 그때부터 그건 또 말 안 해요. 그리고 이제 기왕 도입해야 한다면 외국산 도입보다는 국내 개발이 낫지 않겠냐. 이제 여기에 그냥 국민들, 가분개들 그냥 다 몰려가는 겁니다. 그래 국내 개발해야지. 국내 개발했으니까 지금 폴란드에 대박 터트리는 거지. 그거하고 이거 달라요. 우리 한국은 육군 강국이기 때문에 기동 무기는 우리는 뭐 어마어마한 시장이 있으니까 그거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빨리 사용하고 우리 이걸 국산화해서 다음 세대에 우리가 가야 되는데 아예 그냥 걷지도 않고 기지도 않고 바로 뛰는 단계로 가려고 하니까 이 기는 단계에서 우리는 완전히 안보 공백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반도 전장 환경 외국과 다르다. 기왕 도입해야 한다면 국산도 낫지 않냐? 라고 하는 요 논리는 뭐냐? 이 말을 하기 위한 명분, 밑밥인 겁니다. 이 말이 뭐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 유관업체에 우리 선배님이 계신데 나도 전역하고 그 자리 가려면 이 사업 엎으면 안 되지. 그 또 이 사업이 유지돼야 사업단이 유지되고 그러면 이제 사업단장 무슨 뭐 머시기 대령 또는 머시기 준장 다 있고 그렇게 또 중령 뭐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기서 전문적인 지식을 쌓아서 나중에 전역하면 중령 전역하면 53세 얼마나 섭습니까 53세 대령 전역하면 56세 아유 제 나이에 지금 전역한다 생각하면 끔찍해요. 이것도 정말 우리가 사회적으로 제대 군인들을 어떻게든 활용할 건가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인데 그런데 너무 젊으니까 제 아이가 지금 대학생인데 제가 지금 전역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하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를 생각하는 거죠. 야 내가 여기서 저기 좀 까칠하게 하면 저 H 회사에서 안 받아주면 나는 어떡하지 연금 받아가지고 우리 애들 2명 대학 등록금 못 되겠는데 이런 생각 현실적인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이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산 킨텍스에서 이 방위 산업 전시회 1년에 한 번씩 할 겁니다. 거기 한번 가보십시오. 방산업체 중에서 아주 메이저 방산업체 있어요. 그 사장 옆에 장군이 혹시 주먹 딱 쥐고 부동자세 하고 재봉선에 주먹 딱 붙이고 있는 장군이 있다면 이런 생각하고 있는 장군입니다. 참모총장 옆에 그러고 있는 거는 당연한데 자기 상관이니까 방산업체 사장 옆에 그러고서 있는 장군이 혹시나 있다면 문제 아닙니까? 자, 그래서 한국의 영공, 북한 무인기만 뚫리냐? 아니죠. 방사포. 북한이 얼마나 방사포 많습니까? 2천만 국민, 수도권에 있는 국민이 목숨 걸고 진행 중인 불장난입니다. 그래서 아이언돔 도입하자. 라고 박근혜 정부는 막 하니까 잠깐. 그것도 또 H모, L모. 잠깐 우리가 할 수 있는데 해군 이 미사일 10억짜리 이거 가지고 우리가 만들면 되잖아. 아니 이스라엘 아이언돔의 타미르 미사일 7천만 원인데 이 10억짜리 미사일 이거 가지고 우리 만들어 줄게. 국산이 좋잖아. 너도 지금 전역하면 이 자리 와야지. 이렇게 해서 이런 거는 딱 덮어두고 국산 무기 개발하면 되는데 왜? 라고 하면서 신인균이 저런 놈 매국노잖아. 제가 무슨 뭐 이스라엘 엘타사에다가 뭐 밥이나 한 끼 먹었겠습니까? 뭐 커피라도 한 잔 했겠습니까? 일면식도 없습니다. 오직 저는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서 지금 떠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방위사업청에서 우리 국내 유도무기 체계를 발전 방향 이 안을 보도자를 쫙 내서 홍보한 게 있는데 이제 아이언돔의 한국판 아이언돔이다 이거죠. 올해부터 2024년까지 장사정포 요격 체계 탐색 개발을 진행하고 2029년까지 체계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개발이 완료되면 세계 최초 장사정포 요격 무기 체계 적기 개발로 홍보가 가능할 것이다. 무슨 세계 최초입니까? 아이언돔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15개 포대 가지고 전 이스라엘 국토를 지켜요. 그런데 아이언돔을 이스라엘 외에 미국이 샀습니다. 2개 포대를 급하게 샀어요. 그 가격을 다 계산해 보니까 한 개 포대당 한 650억 원. 그러면은 우리 이 한국이 국내 개발로 하겠다라고 하는 이 2조 8,900억 원을 미국이 이스라엘에게 개량해서 도입한 아이언돔 가격을 해보면 44개 포대를 살 수 있습니다. 수도권 또 공군기지 쫙 깔아버리는 거죠. 완전히 그냥 쫙 깔아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이 한 개 포대당 딱 그 한 번 장전한 거 한 번 다 쏟으면 한 개 포대당 30발 요격할 수 있으니까 답하면 1200발 요격할 수 있어요. 북한 방사포, 장사정포 쫙쫙 날라오는 거 한 번에 1200발 요격하고 그것도 계속 맞습니까? 아니죠. 그리고는 그냥 방역탄 달려서 제압할 수 있죠. 우리는 한 번 쏘는 1탄 이것만 막아내면 돼요. 2탄부터는 자기네들도 재장전 해야 되니까 재장전을 못하게 당연히 우리 공군이 들어가서 때려버리죠. 이거 가지고 수원기지 활주로 아이언돔 한 2개로 딱 지켜주고 원주기지 딱 지켜주고 성남기지 딱 지켜주고 그리고는 이제 서울 수도권 지키면 우리 이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공군기지 활주로 못 뜨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공군력 좋아도 오산기지 딱 지켜주고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되죠. 44개 포대. 그러면은 국내 방산업체 일자리 좀 줄이려고 하면은 이 정도 44개 포대, 이스라엘 자기들도 15개 포대밖에 없는 이 아이언돔을 이 정도로 도입하면 당연히 국내 면허 생산하죠. 그러면 이 돈이 이스라엘로 다 갑니까? 아니죠. 상당 액수가 우리나라에 남죠. 그렇게 해서 일단 우리나라 좀 지키고 2단으로 그 다음 세대에 가서
이것보다 더 좋은 거 니들이 이번에 면허 생산해서 기술 도입하니까 그거 가지고 더 나은 거 우리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가야 되는 순서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국내 방산업체의 로비, 그리고 나도 전역에서 저 자리 가고 싶은 욕심, 이런 것들이 개입이 되어서 우리 안보가 2029년까지 체계 개발 완료할 계획이다. 그러면은 개발 완료 그때 하면 나중에 생산하고 배치하고 2030년대 초반이에요. 그때까지 김정은이 살아 있을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지금이 당장 불안한 시기인데 그 L모 회사, H모 회사 때문에 지금 우리 국민 5천만 국민이 다 죽어도 좋다고 지금 버티고 있는 겁니까?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 회사들이 여러분들에게?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장난감도 못 막는 방공망입니다. 장난감 맞죠? 아까 그 무인기. 내부의 적을 안 쳐내면 전 국민이 위험합니다. 내부의 적이 뭐냐? 그냥 몇 명. 그 몇 명이 내가 말이야 내 이 자리에 있을 때 실적 못 올리면 나 다음 내년에 계약 못해. 재계약 못해. 박 장군, 김대령 내 사정 좀 봐줘. 다음 해에도 내가 좀 자리 있고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자네가 내 자리 하고 우리 바톤 터치 하자 라고 하는 이 소수의 이익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5,200만 국민의 생명,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가의 생명, 이런 것들이 흔들려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이 연기한 거 이거 이렇다라고 완전히 확신하는 거 아닙니다. 그럴 수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요. 이런 내부의 적을 우리는 반드시 가려내고, 또 대통령은, 그리고 대통령을 측근에서 보좌하는 사람들은 이런 구조를 알고 그런 자들을 쳐내야 됩니다. 그걸 감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밝혀내야 됩니다. 밝혀내지 못하니까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수천억 원의 돈을 들이면서도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도 지금 이번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300조 넘는 돈을 몇 년간 투자해서 우리 안보를 튼튼하겠다. 구조가 이러면 300조 아니라 3천조 투자해도 되겠습니까? 턱도 없는 소리죠.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안보 시스템 구축을 먼저 마련하는 게 우선이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